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매일 두 종목 정도 내지는 레포트 그 업종에 대한 레포트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 기업내 고객 여러분들께 쉽게 좀 설명해드리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그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좀 살펴볼 종목은 좀 작은 종목입니다. 작은 종목인데 작은 종목군이라도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동성화인텍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동성화인텍은 그 LNG 본행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근데 이 LNG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LNG 시장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 LNG 시장이 안정돼 있는 이유는 셰일가스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함으로 따라서 지금 LNG 수입 자체가 이제 스탑이 되고 있고 오히려 역으로 미국에서 LNG를 수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캐나다나 이제 미국 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LNG를 수출을 하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LNG 수요 선박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LNG 선에 대한 발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국내 대형 3사들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수주한 그런 배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LNG 선이 역시 주력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에도 LNG 시장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도쿄도지사 선거가 2월 9일에 있죠. 근데 지금 도쿄도지사 선거의 핵심 이슈가 탈원전입니다. 근데 지금 호소가 지금 보게 되면 이 도쿄도지사의 선거에 지금 반대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호소가와 모리히로 전 총리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지금 기치로 내세웠고 자민련에서 내세운 후보 같은 경우도 스에조의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탈원전이다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 원전에 대한 쪽을 원전 재가동이 중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역시 LNG 일본으로 수출하는 LNG에 대한 수출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면 LNG 시장에 대한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제 그린 연료로서 계속해서 LNG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도 시대적인 배경에도 역시 좀 부합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동성화인텍에 대한 쪽의 흐름을 볼 텐데요. 역시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를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014년도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 수주 잔고가 5,400억까지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그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2014년도, 15년도 역시 지금 보게 되면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고요. 본행제에 대한 매출 역시 주력인 본행제 매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그 조선 3사 합산 기준 수주 건수 자체 35척 이상 지금 여기서 동성화인텍에서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의 작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유심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동성화인텍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거래는 잘 되는 거예요, 보통 때? 예, 그렇습니다. 거래 같은 경우도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에 대한 쪽이 뭐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평균 한 20만 주, 30만 주,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한 100만 주 가까이, 뭐 80만 주, 100만 주 이상. 그리고 그 작년 10월 달에는 최대 거래가 한 290만 주 정도 2,900만 주죠. 2,900만 주 정도 터졌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는 되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전문가 영업이나 할 때 동성화인텍 거래를 많이 해봤어요? 동성화인텍은 예전에는 안 했었고요. 작년에 이제 한국경제에서 주로 이제 가끔씩 이제 추천하던 그런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 방송 패널을 맞습니다. 근데 성과도 괜찮았어요? 예, 동성화인텍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 대표님이랑 그럼 궁합이 좀 맞는 주식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궁합이 좀 맞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맞을 점은 보겠고요. 저는 오늘 삼성 SDI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성 SDI요? 제가 삼성 SDI를 저희 방송에서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포트 보기는 두 번째고요. 뭐 꾸준하게 이제 말씀드린 주식인데요. 주식은 쭉 올랐다가 좀 며칠째 좀 쉬고 있을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쪽의 회사랑 이제 그 MOU를 체결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레포트는요, 1월 24일자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현대에서 나온 겁니다. 현대증권에서 나온 거.
그거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화면 보시면은요, 중국의 현지 기업이랑요, 합자 회사인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향후 5년간 6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국영기업이랑 하는 것이고요. 그 생산은 2015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인데요. 총 투자 규모는 6,400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이냐 그럴 분 계실 텐데요. 중국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2020년까지요. 전기차 500만 대를 공급하겠다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여기 나오네요. 네, 이 대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화면에 나오죠. 예, 화면에 나옵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중국 정부. 현대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 했다는 것이고요. 또 재미나는 것은 그 전체 전 세계 이제 자동차 그 어떤 수요 조사 기관인 B3라는 곳이 있는데요. 세계 전기차 시장이요. 2015년에 370만 대까지 일단 늘어나는데요. 2020년에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950만 대요. 네. 그러니까 950만 대에서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이제 한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뭐 바이두 이런 거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전기차의 이제 교두보를 이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삼성 SDI 기술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삼성 SDI 그리고 LG화 그리고 미국의 빅3 해갖고 그 단체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잘해서 연구해보자 이렇기 때문에 삼성 SDI랑 LG화학은 기본적으로 정말 전기차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수익이 나냐? 수익은 아직 안 나죠. 회사 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TV나 나와갖고요. 어떤 사람이 또 환경이나 모니터에 나와갖고 올해 뭐 전기차 분야 배터리 좋아져서 삼성 SDI가 대형 2차 전지 수익 증가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내년에 납니다. 내년에. 그래서 올해 이 부분과 ESS 모두 요 글이 좀 나오는데요. ESS라는 건 이제 전기 축약하는 거잖아요. 충전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유럽에서 해갖고 이제 글로벌 3위까지 가는데요. 삼성 SDI가요. 이런 부분도 올해 2차 대형 전지 그리고 ESS가 300%, 350% 정도 두 개 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수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2015년 이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소가 앞으로 더 갈지 전기차가 더 갈지 그럼 다 가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클린 디젤 쪽도 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클린 디젤도 뭐 우리나라에도 뭐 한다는 얘기 많이 있는데요. 어찌되건 이런 지금 순수 휘발유에서 그 밖의 시장까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한 축을 분명히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꼭 연관은 안 되더라도요. 설렁설렁 하다가 다시 테슬라가 지금 175불, 180불로 다시 와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리 지금 올해 목표를 2만 대에서 작년에 올해 4만 대로 넓혀놨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직접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다가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삼성 SDI가 엊그저께도 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가요,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버티면 이제 좀 같이 괜히 빠진 거 삼성 SDI가 올라갈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오늘 또 눈에 띄어갖고 확 띄어갖고 했습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EV 좀 설명을 드리자면 EV는 그 순수 전기차를 얘기하고요. 네. PHEV는 플러그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좀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뭐 ESS는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15억 인구에 500만 대 2020년까지 너무 좀 작은 게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전체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다 누군가 다툴 때까지는 안 되는데요. 하나 여전히 저는 도입기에 조금 뒷부분에 가 있다. 아직 성장기 아직 멀었기 때문에 아주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겠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늘어나는 것 자체, ESS랑 전기 2차 대형 전지, 그 부분에서 충분히 전 개인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전문적인 그 부분에 애널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에요. 뭐 누가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없겠지만은 제 판단은 그렇다는 거. 그래도 또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이 대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기차가 지금 전기차가 아니고 지금 중국의 판매량이 연간 2천만 대 이상씩 지금 나오고 있죠. 2천만 대가 넘어가고 있고 2020년까지 궁극적으로 뭐 최대치 한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까지 연간 판매량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할 텐데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나의 이제 축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순수 전기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수소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유망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부분에서는 탑메이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워렌 버핏이 비아디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비아디보다도 훨씬 더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한 4배 이상 크기 때문에 역시 그 전기차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라면 삼성 SDI가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밖에 어떤 레포트에서요, 조금 매출이라든가 이익 부분 좀 올내린 것들, 내린 것들 이제 실적 발표가 했기 때문에 네.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있으면 좀 확인해 주시죠. 예, YZFN에서 집계하는 EPS 추정치 상향 종목들 중에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어디 있어요? YZFN입니다. 네네. YZFN.com, yzreport.co.kr이죠. YZFN의 리포트를 모아서 이제 보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뭐 LG 디스플레이가 어닝 그 쇼크에 가깝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 대한 쪽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인지 몰라도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목표 EPS 추정치를 상향시키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지금 뭐 긍정적인 요인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뭐 예상보다는 그래도 좋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에 대한 쪽이 나타나는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EPS 추정치가 좀 하향되는 기업들 지금 보게 되면은 게임 쪽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빌,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에 대한 EPS 추정치 하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대림 산업에 대한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고 나서 뭐 일부 연간 추정치를 하향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몇 가지 더 좀 그 특징적인 주식 좀 확인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그럼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요. 완전히 네.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 같은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혹시 체크할 부분 혹시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 역시 특징적인 모습은 배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지난번 그 IR 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네. 배당 수익률로 시가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고 1% 정도 내외에서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13,8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시장,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쪽이 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 앞으로 이 실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의 이러한 배당과 관련된 정책 자체는 상당히 좀 잘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배당률에 대한 쪽을 1%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하면 참 많이 주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네. 조금 더 배당 수익률을 높여서 주주 가치의 주주 가치를 좀 더 제고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레포트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들어가죠. 네, 그 매주 금요일날 모시는 특별 손님이 되겠습니다. 이규창 기자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규창 기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요. 처음에 그 기자 생활은 엘르라는 패션 잡지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에 스카웃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말 스카웃 됐는지 제가 지원해서 왔는지 뭐 물어봐야 되는데요. 거기서 하여튼 그 각종 연예부도 하고요. 그리고 산업부도 여러 가지 파트를 하다가 지금은 IT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산업 분야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워낙 그 각종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요. 모든 걸 다 하고요. 또 하나 국회를까지 출입하면서 정치 쪽에서도 많이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이 기자가 간다의 이규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정말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가장 네. 중요했던 거, 가장 좀 머리가 아픈 거, 오늘까지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써 임원, 정말 대그룹에서, 그리고 은행권에서 임원 한번 달리면 20-30년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20-30년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아직 처리 안 된 것 같은데, 그 카드 요번에 그 정보 날아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크게 경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그런 것 좀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그 개인정보 다 털렸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네. 사실 카드 3사는 뭐 KB 카드도 있고 그리고 네. 롯데 카드도 있고 그리고 농협 카드도 있는데요. 네. 사실 국민은행에 있는 국민카드가 털렸을 때 이거 심각했던 이유가 우린 잘 모르셨지만 자기들이 그 카드사에 가입되지 않은 고객들도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KB증권에만 가입되신 분들도 이게 사실은 공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산 곳이 털렸더니
국민은행에 가입돼 있는 거의 전 국민의 계좌가 다 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벌써부터 뭐 카드런 발생한다고 해서 뭐 몇십만 명이 벌써 네. 카드 해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가장 그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걸 계기로 인해서 지금 옮겨가는 곳이 어디냐면 삼성카드로 많이 옮기고 하고 있어요. 네네. 삼성카드가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새누리당 어제 그 김희정 의원이 저 자료를 받아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떤 모든 회사들이 IT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장비도 사고 여러 가지 그 기술 투자하는데 그 IT 투자하는 예산 중에서 정보보호,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킹을 막거나 이런 예산을 쓰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금융위원회는 7% 이상을 쓰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봤더니 그 원래는 7%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디도스 사건 터질 때마다 투자를 많이 늘렸다가 잠잠해지면 줄이고 계속 이 방향을 반복하다가 원래 2012년까지만 해도 그 돈을 많이 쓰고 있던 그 금융회사들이요. 네. 7%라고 얘기하자마자 우리 너무 많이 썼네 하고 7% 줄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이상 썼었는데.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카드 회사 세 곳이 다 그렇게 줄여버렸어요, 작년에. 그렇게 7%나 8% 딱 맞춰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돈도 안 쓰고 하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투자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뽑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네. 이런 와중에 빛이 났던 게 뭐냐면 삼성카드는 무려 다른 곳에 3배에서 4배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냥 단순히 비율만 또 한 14% 정도 쓰고 있는데 비율도 2배죠. 네. 근데 금액을 따져봤더니 무려 1년에 200억씩 보안 예산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어디로 가냐면 삼성 SDS로 갑니다. 삼성 SDS로. 네. 그러니까는 삼성카드는 뭐 규제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아무래도 이재용 그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보안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지금까지는 보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네. 이번 계기로 딱 본 게 기왕 내가 가입하고 내 카드를 쓸 거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에 정보를 다 몰아주자라는 네.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이런 취약한 곳에 내 정보를 주느니 그냥 그래 삼성이 아무래도 낫네 네. 라고 하는 거 생기는 거고요. 네. 삼성카드가 이렇게 뭐랄까 대놓고 자랑 못해요. 욕먹을까봐. 그렇죠. 자랑은 못하지만 지금 네. 속으로는 네. 다른 데 약간씩 비우는 분위기가 있고요. 네. 삼성 SDS도 은근히 좀 네. 자랑질을 좀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요, 이게 2년 전인가 삼성카드가 한번 먼저 털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문제가 많이 됐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번에 이제 딱 세 군데 걸렸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규창 기자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저는 갑자기 삼성카드를 저희 방송할 때, 모니터링 방송할 네, 네. 때, 월요일 날 이 얘기가 났을 때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면 삼성카드가 좋아지나? 그런 농담을 한번 얘기하고 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좀 쪽팔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주가는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삼성 SDS 얘기하니까 네. 이성원 대표, 네. 저는 딱 그게 생각나네. 똑같은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SK CNC. 맞습니다. SK CNC 한번 봐보세요. 요새 어때요? SK CNC 최근에 아마 이틀 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죠. 상당히 이제 그걸 우리 며칠 못 시켰네. 예,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조정 나오니까 한 0.7% 정도 하락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소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쿵하는 얘기인데요. 네. 전 삼성 SD 얘기할 때 깜짝 놀랐는데, 저는 약간 또 있잖아요, 내용이. 그걸 하나 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한 군데에다 그 정보를 집중시켜 놓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거는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야지만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주민등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점차 이제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 말고도 다른 걸 쓰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핀을 쓰게 되는데 네. 오히려 아이핀 쪽을 아마 더 많이 강조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핀. 예. 그럼 아이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이핀도 또 정부에서 하고 있죠. 그거 보니까 아이핀은 제가 주민등록증을 물어보니까 대체하는 그거 하려니까 4군데 정도 그 업체에서인가? 네, 업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인 인증사가 또 비슷하죠. 또 이렇게 나눠먹기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것도 예를 들면 그냥 중간에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상장회사랑.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을 내고 하는 건 아이핀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은행 거래를 위해선 연간 이제 4,400원이라는 돈을 이제 지불을 하고 네. 이제 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아이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운영원에서?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라에서? 그렇겠죠. 예. 하여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디서 받는지는. 예. 근데 아이핀 쪽에 대한 아마 흐름으로 주민등록에 대한 쪽에서 아이핀 쪽으로 좀 많이 더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근데 또 이제 제가 이건 고객 입장입니다. 주식에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영업정지 얘기가 쑥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기존의 고객들은 쓸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똑같이 예전에 그 저기 핸드폰 이런 거 같이 신규 가입이 안 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신규 고객을 못 받게 하겠다는 뭐 그런 차원에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카드사 이번에 고객 유출 정보 유출되면서 저는 일단은 삼성카드가 수혜를 볼 텐데 저는 여기서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마존이 들어옵니다. 아마존에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아마존에 들어오는데 아마존에서는요 신용카드가 필요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상당수가 이메일 주소 딸랑 하나면 모든 게 다 이용 가능하거든요. 결제를 뭘로 하냐면 페이팔을 이용해요. 그렇죠. 네. 오늘 나온 자료 봤더니 이베이에서 페이팔이 차지하는 매출의 62%까지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베이가 쇼핑몰이어서 쇼핑몰 매출인 줄 알았더니 이베이가 페이팔로 하는 매출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페이팔은 사실 이메일 주소 하나면 다 내 모든 거래가 다 된다는 게 있고 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페이팔 하나 털린다고 저가 추격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과연 자기가 한국에 이런 공인인증서를 온갖 걸 붙여서 쓰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마존이 아마도 한국어 버전과 원화 결제만 좀 추가하는 정도로 해서 자기 결제 플랫폼을 그대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그동안의 금융 규제가 아마존을 해서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래 카드 번호 넣고 유효기간 안 이런 복잡한 결제보다는 일로 넘어가자라고 할 경우에 저는 앞으로 뭐 아마존, 페이팔 그리고 알리바바가 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리페이 이런 쪽으로 좀 급속히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그 궁금한 게 네. 그 아마존을 쓰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다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아마존 아이디가 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아마존 날라가고 그냥 그 징벌쩍하면서 무너지지만 아예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근데 거기는 어차피 그 예를 들어서 페이팔을 가입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정보를 거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신에 그 아마존 아이디를 쓰는 거니까 아마존 아이디는 절대 노출되면 안 되는 거네요. 아, 그 다른 아마존이랑 그 상관 약간 다른 게요. 예. 아마존이 털리더라도 네네. 또 페이팔은 그 회사지만은 네. 페이팔에 그거랑 그 이메일이랑 그거랑 분리돼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거 의심한 뭐 그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그 누가 들고 나왔다가 집에 갔다 스킨 거 아니 해킹 당한 게 아니라 들고 나간 거잖아요. 네. 할 말은 없는데 페이팔을 가입할 때 제가 아마 여기 어떤 분 여기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보면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는 많은 숫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못 알아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야 그걸 세상에 누가 왜 모르겠니? 그래서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다 빅불하다가 있어갖고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우리 세상에 없다는 생각. 제가 한번 그거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통 해킹이라고 하면요 외부에 있는 놈들이 자꾸 들어와서 가져가는 걸 생각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 중에 그 68%는요 내부자에 의한 해킹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자에 의한 소행도 사실 해킹으로 보고 그래서 사실 내부자들이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 놈들이 훔쳐갈 때 더 잘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더 장치도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얘네가 못 가져가게 다 암호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것이 이제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내부자를 믿는 게 아니라 내부자가 얘가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상관없이 못 가져가게끔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가 이렇게 내부 프로세스가 잘 돼 있고 이 친구들은 한번 이게 터지면 특히나 내부자 소행으로 터지면 우리처럼 그냥 우리 정보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금융감독기관이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서 먹는 거 막 다 뒤집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냐면 가서요 딱 이럽니다. 일지 가져오세요. 일지 딱 넘기면서 일지 빠진 거 있는지 체크해요. 일지 빠졌어. 근무태만과 이건 주의 의무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300만 원. 그 보안 책임자 누굽니까? 딱 보안 책임자 선임한 날짜, 해임한 날짜 비교해서 비는 날짜가 있잖아요. 보안 책임자가 비어 있었어. 과태료 300만 원. 그래서 이거에 보안에 소홀했던 책임을 물어서 과태료 600만 원 때립니다 이러는 거고요. 체크했더니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의지가 완벽하게 일지가 적혀 있으면 여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뚫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안을 얼마나 잘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 뚫리면 일지 썩고 맞고 다 때려치고 야 너네가 뚫렸지 피해봤지 그 무조건 배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상하기 싫어서라도 내가 보안에 남들이 50억 투자할 때 100억을 투자해서 더 완벽한 보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점이 다르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통일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단 국가인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비즈니스 모멘텀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보안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 국가의
적대 국가들하고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금융정보나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언제나 적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보안을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군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부대원들은 최고의 보안 지식을 갖고 있어서 나가서 보안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스라엘이 워낙 그러니까 규제가 보안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안 산업이 컸고 글로벌 잘 나가는 보안 회사들 상당수가 이스라엘 그 회사거든요. 근데 한국은 보세요. 똑같은 분단 상황인데 그렇게 북한의 해킹 위협이 크다면서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 나가는 보안 회사가 글로벌 계약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안을 써야 되는 회사들한테 의무를 굉장히 최소화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일지 써라, 보안 책임자 선임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 보세요. 보안 예산 많이 쓰고 있는데 7% 이상을 쓰세요 하니까 네 그럼 낮출게요 7%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 자체가 보안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야, 오늘 거죠. 대단한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참고적으로 아시면 그 페이팔이라는 회사 자체는요, 앨런 마스크가 만들어갖고 아마존에 팔았다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요, 보안 관련주가 쭉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솔직히 그 보안 관련주가 무슨 보안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액티브 X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거 하는 것들 그리고 모바일 결제 그런 관련 우리나라 회사 뭐가 저거 있긴 있는데 제가 말할 성향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회사들이 페이팔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영업하기 시작하면 훅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그렇게 매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전 잘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지 별로 관심도 없게 봤어요. 왜냐면 큰 생각이 없어서. 그런데 페이팔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아마존이 들어오면 다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털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지만은 저라면 딴 거 안 쓸 것 같거든요. 요 페이팔을 쓸 것 같거든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아까 그 삼성카드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성원 대표는 약간의 물론 공대생이고 저보다 더 많이 아니까 그쪽에 그러면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 3개월 영업 정지하면서 삼성카드 올라가 보니까 제가 한 발짝 늦었는데요. 그 하나금융이 하나금융카드 네. 거기에 더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카드가 SK CNC랑 같이 하거든요. SK 맞습니다. 하나금융하고요. 그 하나금융의 그 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이게 SK CNC가 전부 다 하거든요. 네. SK CNC가 삼성 SDS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 실제로 듭니다. 저는. 하나 SK도 굉장히 보안 예산 잘 쓰고 있고 굉장히 잘 돼 SK 있다고. CNC가 해요. 그래서 그 그랬었군요. 금융 시스템 돌리는 거 SK CNC가 네. 그래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항영 의원님의 내공을 제가 한번 감탄하는 게 뭐냐면 이항영 의원이 자주 하는 얘기가 알리바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알리바바 제가 뭐 미친 듯이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안 업체들 취재하면서 다들 얘기 나오는 게 알리페이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알리바바 역시 이항영 의원님 내공이 있다. 인트슨 양말이다 느낀 게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 가지 마세요. 커피라도 한잔 사세요. 실제로 중국이 신용카드 못 믿어요. 중국 애들 얼마나 우리 해커들 다 중국에 살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도 못 믿어서 신용카드를 안 쓰는 애들이에요. 네. 그런데 뭘 쓰냐면 그 신용카드를 못 믿는 애들이 알리바바는 믿어서 알리바바가 제공한 알리페이라는 모바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택시 타면 알리페이라는 걸 딱 떼면 그냥 결제가 돼요. 우리나라 신용카드나 티머니 쓰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알리바바로 중국에서는 결제가 통일이 돼가는 분위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정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리페이도 최근에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에. 그것도 누가 빼갖고 나갔겠지. 예, 그게 아니라 20기가바이트 고객 정보 유출이 있어가지고 올해 초에 알리페이도 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알리바바는 미국에 상장을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그게 마지막까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알리바바는 1,500억 달러가 시총이 예상되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1,000억 달러였는데요. 1,500달러까지 예상되고 있고요. 그 야후가 주가가 엄청 강한 거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야후의 그 메이시야 뭐 있죠 그 여자 마리사 메이 마리사 메이가 요번에 와서 엄청 큰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 다보스 포럼에 가서도 오늘 막 경제지의 모든 면의 탑입니다. 뭐 사물 인터넷이 뭐 20조 달러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지금 야후가 예를 들어 힘이 세진 거 다시 야후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가 딱 하나요. 알리바바의 주식 24% 갖고 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만큼 알리바바가 대단한 회사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남자의 토크 배틀을 바로 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부터 네. 한번 체크해보죠. 어떤 것부터 할까요? 일단은 중국 그 신탁에 대한 얘기 지난주 월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했었잖아요. 예, 네, 예, 네. 중국 신탁에 대한 쪽인데 지금 디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결국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되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막아주지 않겠느냐라는 언급까지 들었었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뉴스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중국 신탁에 대한 쪽 지금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신탁의 개정에 대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펀드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그 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시장에서는 오래 계셨으니까요. 지금 그 이학년 전문위원님께서 과거에 그 국내 시장에서 신탁과 관련된 그런 사고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죠? 사실 보면 돈이 이렇게 큰 신탁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실제로 보면 지점 같은 데서는 뭐 난리가 나죠. 난리 부르스가 나죠. 뭐 아예 다 때려부시고 뭐. 그거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방송에서 격은 안 떨어지만 네.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 이성대 비입을 해봐요. 예, 다 때려부시고. 배째라. 또 이렇게 배째고. 그런 또 거예요. 배째라고 하면 또 정부에서 반가에 해주고. 또 딱 그거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과정이 20년 전에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 국내 시장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그대로 이제 중국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그림자 금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 신탁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은행에서 신탁 상품에 가입을 하더라도 손실이 나면 은행에서 그 손실을 메꿔줘 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손실을 이제 더 이상 메꿔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지난번에 중국 공상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 신탁 상품과 관련된 가입자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이제 펀드런에 대한 그 우려가 나타나니까 지금 결국엔 신탁 증권에 대한 긴급 구제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실 텐데요. 우리가 런던은행 금리를 리버 금리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쉬버 금리라고 해서 상하이 은행 간 거래 금리를 얘기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하이 거래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이 지금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30일까지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 신탁과 관련된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한 쪽이 좀 더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홍콩 HD수가 어제 같은 경우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중국 유동성 어제 같은 경우 PMI가 겉으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PMI보다는 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시장에 대한 그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슈 한 두 가지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양적 완화 축소 이런 것들이 결국 이머징 마켓은 직격탄을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이 우리나라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에서 돈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치를 좀 몇 가지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 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 그 정도는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오늘이요. 코스닥 일부가 코스닥이 잘 나가던 주식들 막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훈 대표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하던데, 뭐 일부 펀드에서 뭐 연기금에서 뭐 주식을 좀 팔았다. 네. 그렇지만 다시 2월달에 다시 뭐 세팅해서 다시 들어온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빠졌다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길도 없고, 그게 빠졌다가 그런 단기적인 수급 때문에 빠지면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오히려 그걸 개의치 않긴 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면이 올라온 건가요, 지금요? 네네. 이걸 보시면 신흥시장이랑 선진국시장의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GAEM이라는 것은요,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1월 1일차 주간 단위인데요. 그걸 100만 불 단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 자리 있으면 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7억 달러 빠졌죠? 1월 8일 때 8억 달러 빠졌죠? 네. 1월 15일 날 11억 달러 빠졌습니다. 22주차에 17억 달러. 문제는 그렇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4주 합계에 43억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이요. 아시아인데요. 네. EX 재팬입니다. 일본은 재팬 아시아 쪽인데요. 꾸준히 빠졌습니다. 여기도요. 그래서 5억 4천만 달러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12주 하면 그 옆에 나오는 거 더 많이 이제 빠진 거죠. 즉, GEM은요. 그럼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이 뭐냐? 네. 인터내셔널은 뭐냐면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인터내셔널한 건 이 자료는요.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네네. 이건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네. 이성훈 대표님?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인데 여기서는요. USA를 제외한 겁니다.
USA를 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을 자체는 미국의 시각을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 자기를 안 칩니다. 네. 자기를 반대말은 도메스틱이에요. 네네. 그래서 도메스틱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인데 미국을 제외한 건데 여기는 보세요. 돈이 들어오죠. 네. 이게 또 재미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유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네. 유럽이랑 다른 이머징이 아닌 일본도 들어있고 뭐 이런 나 호주 이런 게 들어있는 건데 여기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퍼시픽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리고 저쪽에 들어가 대만 이런 게 들어가고요. 저기 호주가 들어갑니다. 이런 게 퍼시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나죠. 네. 그래서 그 네 개를 합으로 한국 관련 펀드계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빼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요거는 네. 빼야 된다. 예, 그 인터내셔널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포함돼 있긴 있기 때문에 그 그냥 통계적으로 일관성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돈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빠지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딱이요.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 12주 합계 보시죠. 15주 합계. 160억 달러가 160억 달러 빠졌죠. 네. 확인하셨어요? 15810. 그거 좀 데모 좀 쳐보셨어요. 그거 좀 거기요. 15810 하시면 거기서 한국이 한 14% 정도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10%면 15억이잖아요. 네네. 거기다 4% 하면 얼추 20억 달러. 네. 20억 달러는 무조건 한국에 빠진다. 빠지는 거야, 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한 2.5%. 전체에서 160에서 2.5%는 얼마야?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예. 정도 되죠. 그럼 삼성전자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셨죠? 이게 바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때 외국인이 한국에 뭐 이렇게 무조건 미워서 삼성전자가 미워서 그렇게 파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요.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 불가피하게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다. 그거를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하나도 제가 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좀 애매해 갖고요. 삼성전자 좀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여기 들으시는 고객 여러분들이요. 삼성전자 실적 무슨 8조 3천억의 영업이익이 났고 매출이 몇십조 난 거 있죠. 네.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애널리스트들 필요하죠. 그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같은 보통 일반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정도 되면은요, 증권사,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있지만은요, 삼성전자에 보는 큰 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세계 메이저 플레이어 1등이잖아요. 대부분의 산업, 오늘 보면 대부분 다 업종별로 전부 다 1등인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말하는 거에 반해서 좋다 그러는데 나쁘다고 하거나 나쁘다거나 좋다고 얘기하면 걔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딱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딱 정리했습니다. 딱 중요한 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문제가 많다들 얘기했잖아요. 예. 스마트폰은요. 올해도 10% 중반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예. 10%대 중반. 뭐 당연히 여기서 나온 건 이제 뭐 대수나 매출은 대충 오피스 대수 기준으로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대 중반 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객단가가 하향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객단가. 객단가는 뭔지 아시죠? 네. 전체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객단가인데요. 수치 들어갑니다. 수치 디테일하게요. 2분기에요. 321달러였습니다. 2분기요. 작년 2분기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 2분기에 대표. 네. 작년 3분기에요. 321달러 하던 게 훅 떨어졌습니다. 얼마까지? 27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272달러. 4분기에는 수치가 아직 정확한 건 오늘 얘기 안 하는데요.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보다 더 떨어서 250달러 정도 내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를 얘기하고 있고요. 문제는 올해도 3에서 5% 정도 하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객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10% 중반인데 객단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좀 썩 좋진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 하나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객단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대표면. 부품회사들한테 야 너희들 우리 좋으니까 부품값 줄까요? 아니면 야 부품값 내리겠어요? 깎아야죠. 깎고 예.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가 포인트인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스마트폰과 관련된 포인트 딱 이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도 어떤 회사는 확 좋아지고 이런 거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선택하고 좀 더 나중에 우리 키워드림 전문가분들이랑 상의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 훨씬 더 저보다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그분들이랑 직접 상의하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아셨죠? 채팅창 통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얘기 들어갑니다. 반도체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13분 오늘 나온 실적은 분야별로 사업 분야별로 영업 실적 다 발표했죠. 예. 이성훈 대표도 봤을 텐데요. 잘 보세요. 13분기 만에 네. 13분기 만에 그 몇 년이에요? 13분기면 4년이 넘죠. 그렇죠. 거의 4년하고 네. 1분기죠. 13분기 만에 매출 10조를 갔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반도체 분야입니다. 제가 포인트가 제가 나름 웬만한 걸 정리 안 하는데 제가 타이프까지 쳐왔어요. 하드 중에서. 꼭 우리 키운 고객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네. 아직 그 모니터링 방송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수익은 증가한다고 했어요. 네. 금년도 반도체 분야 수익이 증가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대표가 얘기했어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네. 겁니다. 누가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2014년 증설 있다 없다? 증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증설 없다. 2015년에는요, 그렇죠. 집적회로 있죠. 그 시스템 반도체. 그건 네. 2015년 거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 대형 태블릿. 대형 네. 태블릿 시장이요. 우리 뭐라 그래, 노트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갈 것이다. 그래서 그쪽이 커지면서 태블릿 시장에서 올해 대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네. 그쪽에 이제 많이 커질 거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SSD 있죠. SSD. 네. SSD는 저는 잘 몰라요. 네. 이 대표가 얘기했죠. SSD 시장이 SSD 는 급팽창한다 그랬어요. 급팽창, 뭐 삼성전자에서 이미 그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SSD 시장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보급형 SSD 128기가짜리를 최근에 한 10만 원 전후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을 해대고 있는데요. 이제 이 SSD 시장에 대한 급팽창에 대한 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용을 해보신 분이라면 SSD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쪽을 충분히 좀 느끼실 텐데 그만큼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쪽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돌파구 사용에 대한 돌파구를 좀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PC 시장과 뭐 정체와 상관없이 SSD 같은 경우는 뭐 노트북 시장에 대한 증대 그리고 또한 기존 PC에 대한 쪽을 SSD로만 교체를 해도 엄청난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체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SD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정리만 했는데요. SSD 시장 급팽창하면서 낸드 플래시가 작년에 가격은 떨어졌던 그런 얘기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올해 해볼만 하다. 네. 뭐 그런 얘기했고요. 삼성전자는 자신 있잖아요. 플렉서블하게 반도체 이렇게 프로덕트 믹싱을 해갖고요. 최선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의 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의 결론은 뭐냐? 결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가 일단은 역시 탑픽이다 올해도. 그래서 좀 그렇죠. 비슷한데, 그래서 예.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의 콜을 제가 결과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니라, 딱 봤을 때는 이거는 SK 하이닉스를 위한 컨퍼런스 콜이었다. 정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저희가 애도 아니고 이게 뭐 3만 원, 3천 원 떨어질 수 있고 6천 원 갈 수도 있고 7천 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최소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거기 담당 상무관도 가서 얘기했거든요. 분야별로요. 네. 그 부분에서의 그것이 딱 보면 핵심 포인트는 저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SK 하이닉스의 어떤 컨퍼런스 콜의 성격을 맞춰놨다. 일단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반도체 쪽, 당연히 우리 그동안에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 또 하나가 이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삼성의 매출이 집중된 기업들보다는 매출처가 다양화돼 있고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 하나대투증권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런 기업들로 주가가 차별화되는 옥석가리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같은 업체들 중에서도 이 태블릿 쪽에 대한 매출이 있는 쪽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만큼 세스에서도 한번 2014년 세스를 할 때도 한번 챙겨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태블릿 시장에 대한 대전이 올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애플과 삼성.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됐던 간에 이쪽에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이 좋을 것 같고 LED 디스플레이도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 LED 디스플레이도 살짝 좋아지겠구나라는 거를 좀 우리가 컨퍼런스 콜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다른 종목 한번 몇 개 더 가볼까요? 예, 지금 시장에서 컨퍼런스 콜까지 한번 챙겨봤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짚어주셨던 기업이었죠. 현대아이스코. 오늘 좀 얘기를 좀 신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한 대로 후딱 흘렀는데 결국 어저께 레포트가 그 가격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위원님께서 아주 전략에 대한 쪽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그러니까 밑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만한데,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라면은 좀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현대아이스코 차트 기술적인 흐름을 볼 텐데요.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 거의 오늘 변동성에 대한 쪽, 거의 상한가 지금 임박을 해 있는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16%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개장하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좀 더 내려갔었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장중에 한 4% 5%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기준가 대비해서는 뭐 16% 정도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뭐 거의 오늘 한 20%가 넘는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오늘 하이스코어 이제 가격이 우리가 어저께 나왔던 예. 레포트 나오는 그 언저리 가격 나왔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장기 보유 정도 해야죠. 이거가 크게 움직이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워낙 움직일 게 다 움직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에서 수익 나긴 모르겠습니다. 전체 애주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수익 날 그런 가격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예, 역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그 흐름을 좀 반영을 했는데 하이스코어 과거에도 좀 가벼운 회사였습니다. 과거에도 좀 가벼운 그런 이제 그 축에 속한 저희 강주 중에서는 뭐 그 세아베스트보다는 좀 큰 종목이지만 네. 그 좀 가벼운 축에 속했는데 더 가벼워졌다. 그래서 좀 그 몸집이 좀 많이 가벼워져서 주가에 대한 흐름에 대한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43,000원대 위에서는 그렇게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봐서는 단기적으로도 시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로 그 질문을 올렸었던 건의사항 올렸었던 분 몇 분 계셔갖고요. 그 부분을 하면서 주식 얘기 잠깐만 몇 개만 더 해보자. 팟캐스트 저기 팟빵에요. 또 많은 분이 올리셨는데요. 이제 그 웬만한 거짓말도 잘 못할 것 같아요. D 기억 비읍 지읒 2002란 분이 하셨어요. 작년 6월이요. 딱 한 종목 저희가 하는 팟캐스트 혹시 그 들으시면 모르겠는데요. 거기 팟캐스트도 듣고 있다 하는데요. 인터파크 홈쇼핑 주식 더 갈까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불안불안하다 얘기했어요. 많이 네. 올라서 겁나는데요. 인터파크 있잖아요. 네네. 인터파크는 그냥 제가 바로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네, 앞서 인터파크 알리바바 얘기했잖아요. 예, 예. 전 모르겠어요.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INT 때문에 재료 노출 빠진다? 그건 오케이 바리. 네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때 되면 좀 길게 보면 그때 좀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 저는 하여튼 높낮이랑 벌써 35%가 올라갔는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여튼 올해에 관심주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바로 다음 분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또 대박 났어요. 네. 이분 영어로 쓰셨는데 피터 문이란 분인데요. 근데 이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팟캐스트로부터 모두 다 들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사시는 분이에요. 얼바인이라는 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좀 가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쪽에 계시는 분. 딱 이분 얘기도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네. 거기 살아갖고요. 근데 이분이 뭐 어떤 무슨 하는 거는데 미국 한국 주식을 다 둘 다 하고 있대. 그래서 이항영 위원님의 분석은 정말 남다르시더군요. 근데 이분 저랑 아무 일면식이 없는 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넷플릭스 얘기하시고 페이스북 하시고 야후를 내일 매입 직간다는데요. 페이스북 전만 궁금하다 하셨는데 제가 알 길이 없죠. 저보다 뭐 CNBC나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 모르겠어요. 전 페이스북보다는 지금은 솔직히 외국에 사시면 전 텐센트를 사라고. 텐센트. 네, 텐센트를 사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분이요, 키움증권을 통해서 주식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도 뭐, 두남자 시청 방법 알려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외국에서 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잘 안 되나요? 잘 된다고 우리 PD분이 얘기하는데, 거기 한번 화면 좀 봐주세요. 거기 영문에 들어가서 채널 K 이런 데 좀 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영문에 들어가세요. 채널 K 들어가서 생방송 보기 그런데 클릭하시면 될 거니까 피터문님 미국에 사셔도 다 볼 수 있다. 전 세계에다 볼 수 있다. 칠레에서도 보실 수 있죠? 네, 칠레에서도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인터넷이 되는 곳은 전 세계 어디나. 예. 모바일도 웹 애플리케이션 까면 된다는데요. 예. 다만 그냥 로그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 또 PD 분이 신났어요. 또. 막 얘기하시는데 많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거기까지 가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마지막 코너 들어가죠. 어저께 또 졌죠, 제가. 그니까요. 아유. 무리하셔갖고. 저는 어저께는 예. 이길 마음이 없었어요. 네. 이길 마음이 없었고, 그냥 제 마음의 그 의견을 드렸고, 희망을 예. 했는데요. 앞서 우리가 오늘 그 모니터링 방송에서 11시 반 방송을 했는데도 또 그렇더라고요. 다음 주 어떻게 보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2000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하면서 솔직히 희망의 지수다라고 얘기했어요. 2000포인트 훅 가면 또 가는 거죠. 네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도 희망 반 기대 반인데요. 지금보다 업 한 변 말씀을 하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기운을 한번 불러일으킨다라는 관점에서요. 오늘 하이 한번 다시 한번 가봅니다. 틀리더라도 오늘 하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하이 가고 싶은데 저는 로 오늘 가겠습니다. 계속 같은 방향 당길 수 없어서. 저 얄팍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려고? 얄팍한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예, 이유는요? 그것보다도 일단은 좀 기준선에 대한 쪽을 좀 무너뜨렸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기준선에 대한 쪽을 좀 무너뜨렸다. 그게 뭐야? 기준선에 대한 쪽을 무너뜨렸다는 건 이제 전저점에 대한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전저점에 대한 이탈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오늘 저도 이제 희망하기는 예상하기는 하이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할 것 같은데, 뭐 오늘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잠깐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볼 텐데, 이 오늘 아랫꼬리를 달지 못하고 올라오게 된다라면 여전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되기 어렵지 않을까.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항공물 ETF를 보시게 되면 아랫꼬리 이렇게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은 오후장의 반등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잠깐 여기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쪽은 기대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쪽에서는 아쉽게도 한국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을 좀 이탈을 해서 뭐 반대적인 의견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927포인트로 한번 잡겠습니다. 19 맞죠? 예. 1927 맞죠? 1927포인트고요. 또 방송 나중에 삼성 SDI 이제 또 뭐 하면서 적자 발표하면서 주가 훅 내리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삼성 SDI 올해에 하여튼 올해 한번 크게 한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그런 좀 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 동안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팟빵을 통해서 게시판에서 저희가 팟캐스트가 두 개 있으니까 어디나 쓰시면 됩니다. 저희 딱 한 종목이나 뭐 두 남자 쇼 보면 딱 보면 나오니까요. 제 이름 치어도 나오니까 그렇게 좀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다음 주에는 정말 2,000포인트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대표 한마디 하시죠. 네. 일단 반등에 대한 쪽 기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국내 시장에서 좀 단발성인 정책 말고 거래 시간을 늘린다라든가 이런 거 말고 좀 정부의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좀 늘려주는 그런 정책을 좀 진행을 해준다라면 주식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요. 오늘 1월 24일 두 남자 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